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3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엄마 없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28살에 저에겐 새로운 엄마가 등장하셨어요. 바로 결혼과 동시에 장모님이 나타나신 거죠. 장모님은 저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충분히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지지난해 겨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내와 처형들이 엄마 이야기를 하며 엄마를 애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깨달았죠. 제가 45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를 애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선배님 이 엄마의 얼굴이란 책이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그냥 정말 김재원 선배님 같은 책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김재원 같다라는 수식어를 풀어내면 어떤 단어들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짐작할 수 없지만 제가 또 굳이 묻지도 않겠습니다. 엄마의 얼굴은요, 저의 오래된 애도의 과정이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3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 어떤 눈물을 얼만큼 흘려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내를 잃은 슬픔이 크셨고 저는 또 형제 자매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13살 남자아이가 느끼는 감수성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숙제였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엄마 없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28살에 저에겐 새로운 엄마가 등장하셨어요. 바로 결혼과 동시에 장모님이 나타나신 거죠. 장모님은 저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충분히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지지난해 겨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모님을 떠나보내고 아내와 처형들이 엄마 이야기를 하며 엄마를 애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저렇게 하면서 그리움을 달래는 거였구나. 말로만 들었던 현장을 보면서 그때 깨달았죠. 제가 45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를 애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 2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애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때부터 밀린 숙제를 하듯 오래된 애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마음껏 그리워했어요. 사실 엄마를 떠나보내고 나서 엄마를 그리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된다기보다는 왠지 불편한 감정, 어색한 감정이라고 느꼈어요. 왠지 내가 유약해 보이고 내가 과거에 연연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마음껏 엄마를 그리워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엄마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에게 엄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내와 아들아이에게 엄마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말하는 과정들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계셨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최대한 마치 초등학생이 그림 일기를 쓰듯 사실에 근거한 간단한 문장으로 그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어린 김재원이 느꼈을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감정에 공감해줬어요. 너는 힘들었겠구나. 너는 슬펐겠구나. 그래, 그리고 그게 나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기의 감정에 충실한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어렵고 힘든 과정은 그 시기에 놔두고 좋고 아름다운 추억의 감정만 가지고 45년 후인 현재로 돌아왔어요. 그 글을 옮긴 것이 바로 엄마의 얼굴이죠. 그런 과정이 이 책에서 쓰신 슬픔 말하기 연습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를 잃은 슬픔을 갖고 있고 아버지께서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제가 일상의 대화는 나눴지만 차마 그 슬픔은 말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시절만 해도 지금까지도 남자들에게는 슬픔을 말할 자격과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슬픔을 토로함으로 인해서 치유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때 애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있었나요? 오래된 애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제가 해결하지 못한 밀린 감정이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이번 오래된 애도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상황들입니다. 장모님께서 제가 뭘 사드리거나 장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휴, 이거 어떻게, 미안해서 어떻게, 자네 엄마가 받아야 할 효도를 내가 다 받네. 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 어머니 그럼 뭐 제가 효도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 이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맨날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저를 칭찬하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칭찬받는 게 좀 어색해서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회피해요. 아, 김서방 어쩜 그렇게 방송을 잘해. 우리 친구들이 김서방 방송하는 거 보면 아들 같다 그러고 마음 편하다 그러고 맨날 그래 하고, 아, 김서방은 어쩜 이렇게 훌륭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아, 어머니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사회 자랑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런 줄 알죠? 욕해요. 어머니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고 제 앞에서 굳이 그런 칭찬하지 마시라니까요. 라고 투정반 농담반으로 맨날 말씀드렸는데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그 말씀이라도 좀 마음껏 하게 해드릴 걸. 그리고 그냥 그 말씀 하셨을 때 아, 고마워요 어머니, 감사해요 장모님, 뭐 이러고 넘어갈 걸,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후회가 밀려오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엄마를 그때 떠나보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애도를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와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장모님과의 관계에 투영돼서 아, 이게 이런 투정반 농담반의 부작용으로 드러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선배님이 이 엄마의 얼굴을 다 쓰시고 났을 때 이 책을 쓰기 전과 후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셨을지. 일단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고요. 그리고 엄마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가끔 아침마당에 엄마를 일찍 떠나보낸 출연자가 나온다든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제 엄마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불편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엄마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가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디에서든 엄마 이야기를 편안하게 풀어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정말 엄마 이야기를 마음껏 했거든요. 그 과정이 뭔가 담겨있던 감정의 풍선을 터트린 그런 느낌이어서 아주 홀가분해요. 그리고 사실 엄마가 13살에 돌아가셨다는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결핍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아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그런 감정이 무슨 뜻인지를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발견한 신기한 것들은 저 책을 읽은 주변의 지인들이나 동료들이나 팬들이 오셔서 실은 우리 엄마도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도 애도를 못했어. 이런 고백들을 유난히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얘기를 가까운 관계에서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적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 고백들이 편안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어린 시절 그런 상실을 일찍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많이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오히려 분출구가 된 것 같아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딱 이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부모님을 오래전 떠나보내고 미처 애도하지 못한 분들, 아픈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분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지 못해 늘 미안한 분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살가운 말 한마디 못 건네는 분들 옆에 이 책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이렇거든요. 네. 이건 정말 우리 모두를 다 아우르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특히 제 주변에 제 또래들 보면 뭐 아래 위 5년 정도는 제 연로하신 부모님 병수발하고 또 간병하고 하느라 시간 많이 보내거든요. 그분들 모시고 병원 오고 가느라고.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여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기를 차마 바랄 수 없는 여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부담감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가서 털어놓으면 내가 마치 엄마 아빠 모시기 힘들어서 불평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현실은 버겁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위로받을 만한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 그냥 옆에서 누가 겪은 비슷한 경험 얘기해 놓은 책만 읽어도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근데요,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한편으로는 가까운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넌 엄마의 얼굴이지? 난 제목 바꾸고 싶다? 뭘로? 사실 넌 엄마가 1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은 모를 거야. 뭔데? 제목을 어떻게 바꾼다고? 엄마의 두 얼굴. 너 커가면서 엄마의 두 얼굴 경험하게 되는 그 낯섦 넌 모르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친구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늘 빵 터지는 거예요. 와, 진짜 생각 못했는데. 네, 엄마의 두 얼굴. 엄마는 좋아, 엄마는 훌륭해. 하지만 그 엄마도 다른 얼굴을 갖고 있기도 하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입시에 이 아이를 아니, 사실 그게 또 엄마의 인간미예요. 엄마도 힘드세요. 엄마 역할 하시느라. 어쨌든 엄마라는 단어를 이 책을 쓰고 이 책이 출간되고 또 이 책에 관한 인터뷰를 하는 지난 1년 동안 오히려 그 전 57년, 58년보다 더 많이 말한 것 같아요. 물론 엄마가 살아계시던 13년 동안도 평균적으로만 말했겠죠. 근데 그 13년 이후에 58, 59살이 될 때까지는 엄마라는 이름을 거의 입 밖에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1년 동안 오히려 가장 많이 엄마라는 단어를 발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쳤겠지만 선배님 개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픔이 머물다 지나간 자리에 과연 어떤 꽃이 피느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뭔가 몽글몽글한 새로운 감정? 이건 그래 내가 엄마 없는 아이로 자람으로 인해서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해소된 맑은 들꽃이 핀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사실 엄마에 대한 애도 과정과 아울러 아빠에 대한 애도 과정도 필요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28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에 6년 동안 병석에 계시다가 이제 제가 33살에 34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땐 저는 한 여자의 남편이었고 한 아이의 아빠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죠. 장례식 끝나고 얼른 이 감정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장으로서 더 든든하게 살아갈 것 같고 직장에 바로 복귀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직장에서 제 일을 우울하게 할 수 없는 시청자들을 마주해야 하는 얼른 일반적인 기쁜 감정을 되찾아야 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때도 제대로 애도를 못했구나. 아버지 오래 아프셨는데 그리고 아버지 엄마 떠나신 이후에 혼자 나 키우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함도 제대로 표현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이번 이 엄마의 얼굴 관련한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빠에 대한 생각 사실 엄마는 자연스러운데 아빠는 아직도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많잖아요. 이 나이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로서의 내 삶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그 문장에서 턱 막혔거든요. 엄마와 함께 산 13년, 아빠와 함께 산 33년. 사람에게 부모는 몇 년이나 필요한 걸까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장인 거예요. 진짜 몇 년 좀 필요할까요? 그 답을 제가 감히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잖아요. 네네. 갑자기 그 편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윤봉길 의사가 의거하기 전에 생후 100일이 안 된 아기를 남겨놓고 그 아들에게 쓰신 편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셨을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저는 한없이 행복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슬픔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 이게 사실 부모를 잃는 슬픔은 보통의 슬픔이긴 한데
그가 한 살에 잃었다고 해서 13살에 잃었다고 해서 심지어 60이 넘어서 부모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어느 슬픔이 더 슬프고 어느 슬픔이 덜 슬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 부모를 떠나보내는 슬픔은 그 나이에 상관없이 최고치, 최절정의 슬픔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분들, 일찍 부모를 잃은 분들, 심지어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양친 부모를 다 잃고 혼자 살아야 했던 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에게 느낀 이 감정은 최고의 슬픔이었고, 심지어 부모님과 함께 60 가까이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가 58살에 돌아가신 제 아내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순간에는 제 앞에서 느끼는 미안함 따위는 가질 수 없을 정도의 큰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슬퍼할 자격, 슬퍼할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사람에게 부모가 몇 년 필요하다는 것에 정답을 누가 내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46년 동안 저는 충분히 사랑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특히 아버지는 마지막 5년, 6년, 아니 6년 이상을 병석에 계실 때 제가 조금이라도 돌봐드리고 보살펴드리고 되갚아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겐 또 기쁨이었고 하는 생각을 하면, 사람마다 저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고요. 제 아들아이가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제가 비로소 깊은 한숨을 한번 푹 쉬었어요. 이제는 설령 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아이가 자기 한 사람의 삶은 잘 꾸려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만큼 돌봐줬으면 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어머니가 13살 때 저를 두고 떠나시면서 제 걱정을 얼마나 하셨을까 생각하면 조금 마음 한구석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33살에 제 곁을 떠나가면서 제 인생에 6년 동안 아픈 아버지로 남아있었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미안해 하셨을까 생각하면 또 그게 저에게 또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오래된 애도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담들마저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거죠. 참 그게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해했을까봐 걱정이라고 쓰셨잖아요. 이제는 그 엄마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니까. 그러게요. 어느덧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제 환갑을 바라보게 되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하고, 그 시절 13살, 저의 마음 33살, 젊은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헤아려 보는데요. 앞서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직업이 아나운서다라고 했는데, 결국 아나운서가 해야 할 일은 시청자의 마음을 읽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시청자의 마음을 잘 읽어야 시청자와 출연자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시청자가 어쨌든 그 시간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프로그램을 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재미있든가 아니면 위로를 받던가 아니면 뭔가 감동이 돼서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하든가, 이 정도 역할은 해줘야 요즘 미디어가 영향을 미치는 매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희의 대화를 통해서 쟤네 왜 저런 이야기 하고 있어가 아니라,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몽골 내가 저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네, 아니면 나도 이제 오래된 애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 나도 이제 부모를 다른 마음으로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우리의 대화가 그만큼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읽으면서 그 장떡 에피소드도 너무 슬펐고, 진짜 어린 시절에 재원 선배님께 제가 갈 수 있다면 진짜 가만히 가서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여러 어른이 응원해준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랐다. 그 선배님의 인생에 여러 어른들은 어떤 분들이었을지. 일단 장떡을 붙여주신 옆집 할머니. 네, 제가 동부 이천동 3위 아파트 801호 살았고, 그 할머니께서 802호 사셨거든요. 그 형제 이름도 기억해요. 경호, 승호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보다 한 6살, 8살 정도 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할머니께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응원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이모들, 고모들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사는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 거리감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음. 옆집 할머니께서는 또 복도식이다 보니 늘 그 집을 지나치게 돼 있고 또 제가 오고 가는 모습을 또 가장 쉽게 볼 수 있었던 분이시고 해서 여러 모양으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절에 또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만난 어르신들 뭐 쉽게 말하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엄마 친구분들이셨으니까 또 엄마를 잘 아는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엄마의 빈자리를 메워주려고 애쓰셨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제가 엄마 없는 아이라는 걸 아시니까 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배려를 해주시려고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결핍인데 결핍이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은 역할들을 해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엄마의 자리가 100이었다면 사실 엄마의 결핍을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든 아버지 역할 100을 다 하신 후에 한 10 정도를 하셨다면 뭐 이를테면 옆집 할머니가 한 3 정도를 하셨고 또 이모가 한 4 정도를 하셨고 뭐 고모가 또 4 정도를 하셨고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만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마다 0.1씩 또 0.2씩 하셨고 뭐 이렇게 하면서 100이라는 큰 엄마의 자리가 채워진 게 아닌가. 그리고 어느 순간 장모님이 등장하셔서 그 채워지지 않은 30, 40의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저의 평생을 그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순간 그 시간 동안 저희 엄마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2년, 3년을 해주셨고 어떤 분은 2달, 석 달을 해주셨고 어떤 분은 하루를 해주셨고 어떤 분은 1시간을 해주셨고 뭐 저희 장모님은 30년을 해주셨고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혹시 누군가를 돕고 계시다면 혹시 엄마 없는 어린아이, 엄마 없는 젊은이를 엄마의 마음으로 돕고 계시다면 그 친구를 오랫동안 돕지 못한다고 해서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주어진 시간 그게 하루일지언정 그게 한 달일지언정 그게 6개월이고 1년일지언정 그 주어진 시간 그 역할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그 친구는 무척 고마워할 거예요. 우리가 사실 평생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그 주어진 그 순간에 그 역할을 한다면 네, 그 사람의 할 바는 다 한 거 아닐까요? 네.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